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재난 대응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 임명이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네, 한편 강선우, 이진숙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속에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종합보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그리고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만큼 또 시기적으로 재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집중호우 상황을 고려한 빠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잘 아시겠지만은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행안부 장관. 그런데 행안부 주무부처 장관이 7개월째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을 공백으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즉각적으로 임명을 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윤호중 장관 임명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지금 뭐 재난안전본부 첫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국가적인 재난 앞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특별 재난 지역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선포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좀 빠르게 그리고 당장 중요한 것은 수습이 중요하고 또 동시에 예방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국가적으로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고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윤호중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검증 과정에서 물론 그 음주운전 등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으나 예. 지금 집중 포화를 받는 후보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후,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대책 수립이 매우 절실하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고서가 신속히 통과가 됐고 그래서 이제 임명안이 제거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관세라든지 통상 안보와 관련해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통제 가능한 그런 쟁점이라고 한다면은 야당에서도 현실적인 국정 수행이라는 과제 앞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 조치를 하라 이렇게 정부 부처에 주문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특별재난지역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사태 수습 또 그리고 예방 이 부분에 총력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산청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닷새 동안 800mm가 넘게 지금 극한 호우가 쏟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연평균이 대략 뭐 1,200에서 1,300mm 정도 되는데 이렇게 800mm가 넘게 왔기 때문에 지금 뭐 10명이 훨씬 넘는 사망, 실종이 생긴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호우가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지금은 예방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시에는 또 역시 수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벌써 이제 사망자가 뭐 2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인데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이 사망자와 관련된 이 유족들을 네. 어떻게 좀 위로하고 동시에 지원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굉장히 좀 시급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범정부 복구대책 지원본부를 가동을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이제 호우 상황을 보고도 그냥 집에 퇴근을 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호우가 계속되자 즉각적으로 재난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특히 이제 옹벽 사고로 사망 사고가 난 오산시장을 향해서는 이제 왜 도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는데 역시 이제 재난 부처 장관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총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 그리고 또 주무부처 그리고 지자체까지 좀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 검토를 요청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 수해 복구나 그런 예방 추가 조치에 있어서 여야가 좀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야가 협력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집중호우가 다 끝났다라고 지금 말하기 어려운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예방과 대비를 강조했는데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도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중적인 호우가 오기 때문에 미처 그러한 기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요. 또 복구 차원에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해당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습이 다 끝난 후에는 복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든다면 옹벽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리고 원래 국정 수행이라는 거는 결과로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회의를 열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그리고 과거의 사례들이 점점 쌓이고 있으니까 그 축적된 사례를 가지고서 앞으로 향후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정비되는 것이 회의를 열고 복구 본부를 가동시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오늘 인사청문회 종합보고를 앞두고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그리고 다툼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오늘까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이 사람들을 그대로 지금 임명을 강행하려고 지금 여론 추이를 살피는 것인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과거의 전례라든지 상식으로 보면은 이 두 사람을 왜 임명 강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지금 문제는 야권에서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 그리고 여권의 지지자층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다른 장관들 중에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타겟이 된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것에 대한 결론이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 내릴까요? 대통령 굉장히 고민하고 있겠죠. 또 우상호 정무수석도 마지막까지 지금 긴장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결국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죽이기를 극복하고 또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했던 것도 결국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할 텐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후보자는 두 명 아니겠습니까? 예. 강선우, 이진숙 이 두 명의 후보자인데
경우의 수로 보면은 이제 2명을 다 낙마시키는 경우가 있겠고 또 2명을 다 그대로 통과시키는 그런 방안이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을 예. 낙마시키는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민할 텐데 지금 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여권 내부라든지 또 진보적인 그런 진영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굉장히 고민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고민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 중에서 낙마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후보자는 이진수 후보자다. 예. 이진수 후보자가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첫 번째로 민주당의 현역 의원도 지금 두 사람이나 공개적으로 이진숙 후보자는 부적격이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국민검증단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또 진보적인 교수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이진숙 후보자의 부적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가 둘 중에 한 사람을 낙마시킨다면 예. 더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반면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죠. 여기서도 뭐 응원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데 이어서 지금 박찬대 후보자도 응원을 하고 나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두 사람 다 생환이 될지 아니면은 뭐 둘 다 낙마가 될지 과연 한 사람만 되면 누가 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오늘 내일이 좀 고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당대표 경선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큰 격차로 이겼습니다. 뭐 예상보다 큰 격차가 좀 더 크게 났다 이런 분석들도 많은데 이런 결과 좀 예상하셨나요? 네, 좀 예상을 못했죠. 저도 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정청래 후보자도 자기도 좀 놀랐다. 이렇게 큰 차이로 이길 줄은 몰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보니까 권리당원 62대 37입니다. 무려 25%포인트. 이 정도면은 뭐 정청래 후보자가 박찬대 후보자를 압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 당심이 충청권 당심이 정청래 후보자를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왜 정청래 후보자를 충청도 권리당원들 이렇게 압승으로 몰아줬을까라는 예. 것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후보자는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이유는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그래서 싸우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반면에 박찬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정대 원팀을 얘기하면서 야당과의 협치까지도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당원들은 싸우는 당대표 그래서 정청래 후보자를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지역 순회 경선 더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 뭐 대의원 여론조사 결과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처음 나온 이 충청권 결과가 그 정청래 후보자가 압승을 한 게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정청래 후보자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은 것은 사실이에요.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충청권은 뭐 대선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선거의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충청 지역에서 정청래 후보자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제 전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첫 경선 지역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밴드웨건 효과가 작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첫 경선 지역에서 이겼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보면은 세 가지 지금 경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표가 된 대의원 권리당원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투표 결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의원 투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대의원 투표 결과하고
또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 공표가 되지 않고 권리당원 투표만 이제 결과가 되는데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자가 좀 조직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세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있는데 공개되는 것은 이제 권리당원 투표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청래 후보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것 아닌가. 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하면 예. 이번에 이제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결국 이제 경선 지역 권역별 현장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니까 결국 권리당원들의 영향력, 표심이 더 작용이 가중됐다. 이런 부분도 정청래 후보자에게는 예. 호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62.77%, 박찬대 후보 37.23%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큰 격차였죠.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여론조사보다도 큰 격차로 나와서 외부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네. 보통 이제 당대표를 뽑을 때 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경우는 대통령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많은 사람들이 명심은 박찬대 후보에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그 진단을 많이 내놓았는데 아무래도 권리당원들의 투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그 톤을 유지하는 정청래 후보 쪽으로 지금 표가 많이 간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대의원이라든지 일반 민심은 또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도 또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민주당의 경선에서는 첫 경선의 향배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수도권이나 호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충청 지역보다도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율성, 자기 생각이 더 많이 반영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 측에서 좀 더 그 긴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제가 조금 놀라운 거는 여당이고요. 의석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입법, 그다음에 행정을 지금 장악한 상황에서 여전히 강력한 지지층인 권리당원들이 전투적이고 또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속전속결로 나가고자 하는 후보를 더 이렇게 선호한다라는 점이 향후의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국민의힘의 전대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조경태,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김문수 전 장관도 당대표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어요. 어떻게 흘러갈 거라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밖에서 생각하는 국민의힘하고 내부자들이 보는 국민의힘이 전혀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친윤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주류를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김문수 전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 이 찐윤 주류가 과연 선호할 것인지 아니면 더 우려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그 후보 전체인지 앞으로 또 다른 후보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당대표 경선에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 보다도 누구든 당대표가 나면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변화의 수순을 밟을 것인가, 혁신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과연 그런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고인물처럼 그 안에서 결국은 예상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여전히 국민의 힘으로서의 딜레마에 그냥 빠져 있을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에 대해서 어떤 전망 갖고 계실까요? 결국은 김문수 대 한동훈, 안철수 뭐 이렇게 3파전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예. 나경원 의원이 이제 오늘 불출마 선언했고 김문수 후보는 오늘 오후 2시에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한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김문수 후보가 다시 전당대회 당대표에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참패를 한 그런 후보잖아요. 그리고 또 극우 성향의
후보자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자가 도전해가지고 당 대표가 되면은 완전히 변화와 쇄신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출사표를 던지겠다라고 나선 것은 결국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흐름과 맞물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김문수 그리고 한동훈도 결국 출마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문수, 한동훈 그리고 안철수 사실상 3파전으로 압축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남은 변수는 김문수 대 안철수, 한동훈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등장한 후보의 양자 대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삼자 대결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뭐 삼자 대결로 가면은 결국 김문수 후보자가 저는 당대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동훈과 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해서 그나마 안철수로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은 하나의 뭐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니까 두 분 모두 혁신, 쇄신 관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혁신위원회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범한 지 열흘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개파를 불문하고 당 내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혁신위의 운명을 결정할 의원총회가 내일 열릴 예정인데 지금까지 혁신위 활동 그리고 앞으로 좀 의원총회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전망하시나요? 내일 의원총회에서도 어떤 드라마틱한 해프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또 한 번 시끄러워질 수 있든지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혁신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얘기했듯이 몰매 맞는 상황을 재현하든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혁신위원장이 그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뭐 인적 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실제로 본인의 세나 지지가 상당히 부족한 데다가 나름대로 그 뭐라 그럴까 자기가 혁신위원들과의 어떤 협의와 합의의 수순보다는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강한 데다가 뭐 개파라는 표현은 뭐하지만은 여러 정치인들을 겨냥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군을 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결여됐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누가 혁신위원장이 되든 그 혁신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당을 위해서 혁신을 펴나가기에는 바람직한 그런 그 환경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혁신과 그런 과감한 쇄신을 하기에는 환경적인 요건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좌초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언론에서도 윤희숙 혁신위가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뭐 혁신위가 구성되자마자 사퇴를 했고 그리고 뒤이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대타로 기용이 됐는데 윤희숙 위원장이 인적 쇄신을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친윤을 중심으로 중진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은 친윤, 영남, TK, PK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고 이 세력들이 지금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내일 의총에서도 굉장히 윤희숙 혁신위가 자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윤희숙 지금 혁신위의 이 혁신안을 이분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인적 쇄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엄, 탄핵에 대해서 사죄하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헌 당규에 명시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희숙 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죄하자. 이거 국민들의 일반적인 요구 아니겠습니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지도부 또
친윤 기득권 세력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뭐 윤희숙 혁신위는 바로 그만둬야 되겠죠. 참고로 지난 2023년도에 이뇨한 혁신위가 결국 거부돼 가지고 자초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당시에 뭐 지도부 그리고 뭐 친윤 이런 중진 이런 사람들은 불출마를 하든지 또는 뭐 험지에 출마해라라고 얘기하니까 반발해 가지고 결국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윤희숙 혁신위원장 또 혁신위도 그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 민주당은 지지의 뜻을 냈고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확한 수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특검의 기소 배경과 여야 반응에 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뭐 일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완전 수사를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차례나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가 어렵다. 그래서 빨리 구속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자라는 판단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이 구속 기간 문제로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해 가지고 석방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 같고 지금 외환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구속 기소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외환죄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겠다라는 그런 이 세 가지 판단으로 특검이 전격적으로 구속 기소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당연하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은 뭐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뭐 정치 보복이다. 라면서 이제 특검 수사를 폄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 정확한 수사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특검이 당연히 정확한 수사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로 좀 변화하겠다, 또 쇄신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려면은 이런 자범 수준의 내란 수계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사죄하고 더 철저한 그런 수사를 해야 된다. 라면서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되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그 신경전을 보면은 조은석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전격적인 그러한 그 입장을 특검이 취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거라든지 증인 신문이 축적되었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그동안 또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굉장히 불성실하다라는 인식을 줄 정도로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시그널을 아마 특검 측에서는 보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를 앞으로도 담보받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그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계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모두 무력화했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확한 수사를 강조했지만은 지금 특검의 결정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확한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유는 지금 내란에 대한 수사인 건데 앞으로 이제 외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만약에 호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외환은 국내 정치에 의해서 대통령이 모종의 결단 내지는 결정을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물리적인 증거라든지 또는 아주 치밀한 방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그리고 정호김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